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공항의 소음은 언제나 사람을 들뜨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캐리어를 끄는 바퀴 소리, 곧 떠날 곳에 대한 기대를 가득 담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주기적으로 울리는 안내 방송까지.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백색 소음은 제게 마치 축제의 서곡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게 이런 호사는 익숙지 않은 감각이었지요. 어머니 힘드시죠? 이리 와서 잠시 앉아 계세요. 제가 시원한 주스라도 한 잔 사올게요. 아들 동수가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의자로 이끌었습니다. 그 옆에 바싹 붙어 선 며느리 세비는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도 되는 양연신 부채질을 하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들떠서 어머님 힘드신 것도 몰랐네요. 동수 씨, 얼른 가서 어머님 드실 거 사와요.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자식 키운 보람이 이런 것일까요? 평생 시장 좌판에서 흙 묻은 손으로 돈을 세고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제 자신은 돌보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아들 내외가 마련해준 제주도 효도 여행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여행이 아니었어요.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이었고 숙소는 제주도에서 가장 좋다는 신라 호텔의 스위트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저희가 제대로 효도할게요. 그동안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다 갚아드릴 거예요. 출발하기 전 동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 컸구나, 내 아들. 이제 철이 들어서 이 늙은 어미의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싶었지요. 며느리 세빈 역시 옆에서 어머님은 그냥 몸만 편히 오셔서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모든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며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반짝이는 명품 가방을 옆에 둔 세빈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었지만 아들 사업이 잘 풀리니 저런 호사도 누리는 것이겠지. 대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의자에 앉아 멀리 보이는 활주로를 바라보며 저는 몇 달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차려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동수와 세빈이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평소에는 약속도 없이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며 놀라 아이들을 맞았지요. 동수는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꼭 해야만 해요. 아니, 동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서 일어나. 무슨 일인데 그래? 제 말에도 동수는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빈은 옆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고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이들에게 큰일이라도 생긴 걸까 덜컥 겁이 났어요. 동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보기에도 전문적으로 만든 사업 계획서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이 있어요. 친환경 제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인데 시장 전망도 아주 밝고 투자하겠다는 사람들도 줄을 섰어요. 이건 정말 제 인생을 바꿀 기회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흥분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눈으로 사업의 청사진을 설명하는 아들의 모습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른스럽고 듬직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이어진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초기 자본금이 조금 부족해요. 딱 그 돈이 없어서 이 모든 걸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요. 어머니, 제발 저 한 번만 믿고 도와주세요. 이 사업만 성공하면
어머니 평생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세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동수 씨 정말 밤낮 없이 이것만 붙들고 살았어요. 제가 옆에서 다 봤어요.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제발 저희 한 번만 믿어주세요. 두 아이가 제 앞에서 간절하게 애원하는데 부모로서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액수가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필요하다고 말한 돈은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전부이자 이 낡은 집 한 채가 전부인 제게는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제 말에 동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 제가 약속할게요. 딱 1년 안에 원금의 2배로 갚아드릴게요. 아니, 평생 어머니 생활비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제발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안식처인 이 집을 담보로 내놓는다는 공포와 아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는 희망 사이에서 밤새도록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마음은 아들에게로 기울었습니다. 자식이 저렇게 간절하게 제 인생을 걸고 부탁하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저는 아들 내외를 데리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대출금 전액이 아들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동수와 세빈은 제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 저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이 성공해서 이렇게 멋진 효도 여행까지 보내주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스 드세요. 탑승 시간 거의 다 됐네요. 생각에 잠겨 있는데 동수가 어느새 오렌지 주스를 사와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고맙다며 주스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주스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딸 수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일까?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웬일이야? 엄마 지금 공항이야. 너희 오빠랑 제주도 가려고. 엄마, 지금 어디야? 설마 공항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그래, 공항이야. 이제 곧 비행기 타. 그런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딸의 울음 섞인 절규가 제 고막을 찢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절대 그 비행기 타지 마.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딸의 다급한 목소리만이 귓속을 맴돌았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봐. 왜 비행기를 타지 말라는 거야?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제 표정을 본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일이냐는 듯 다가왔어요. 저는 괜찮다며 손짓으로 그들을 막고 수화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딸은 한참을 흐느끼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딸의 말은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지옥으로 밀어넣는 끔찍한 비수였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 전 재산 뺏고 엄마 이름으로 수십억 빚까지 떠넘기려고 해. 지금 오빠 가방 안에 엄마 인생 망가뜨릴 연대보증 서류가 들어있어. 제주도 가서 도장 찍는 순간 엄마는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 순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
싹싹하게 굴던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진 악마의 형상으로 변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동수가 걱정스럽다는 듯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길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제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정신을 놓아버릴 것만 같았어요. 사업 자금, 효도 여행, 비즈니스석, 스위트룸. 그 모든 것이 저를 기만하기 위한 연극이었고 저는 그 연극의 주인공인 줄 알았던 어리석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구경꾼이 아니었죠. 저는 그들의 탐욕을 채워줄 마지막 재물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전 재산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수십억의 빚더미에 앉히고 길거리로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설렘을 안고 탑승구로 향하고 있었어요. 동수와 세빈도 제 눈치를 살피며 일어나라고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들어가야 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행기 타고 가서 이야기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제 인생을 파멸시킬 서류가 들어있다는 아들의 서류 가방과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한 얼굴로 저를 재촉하는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저를 낙원으로 데려다줄 특급 열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옥행편도 티켓이었습니다.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 소리가 마치 사이렌처럼 귓가를 윙윙거리며 울렸습니다. 금방이라도 경찰들이 들이닥쳐 내 아들의 손에 수갑을 채워야 할 것 같은데 세상은 너무나 평온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비행기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 아들 동수와 며느리 세빈은 여전히 제 옆에서 세상 가장 다정한 자식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죠. 방금 전까지 천국으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다고 믿었던 저는 이제 지옥의 문턱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동수가 제 팔을 잡아 끄는 손길이 뱀처럼 차갑고 끈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손으로 나를 파멸시킬 서류를 준비하고 내 목숨과도 같은 돈을 빼앗아 갔구나. 저 입으로 나를 위하는 척 온갖 감언이설을 내뱉었구나. 저 머릿속에는 늙은 어미를 빚더미에 앉히고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 가득 차 있겠구나. 순식간에 아들의 모든 것이 낯설고 혐오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평생을 사랑으로 키워온 내 아들은 어디로 가고 저 끔찍한 괴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 정말 안색이 안 좋으세요. 수진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대요? 세빈이 옆에서 거드는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싹싹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목소리가 오늘은 마치 제 속을 떠보기라도 하려는 듯 교활하게 들려왔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당장이라도 이 천하의 몹쓸 놈. 이라고 소리치며 아들의 멱살을 잡고 저 가증스러운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휘어잡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실신한 척 쓰러져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만들어야 할까요?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의 끝에는 단 하나의 결론만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저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증거를 인멸하고 유유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더 교묘한 방법으로 제게 접근해 오겠지요. 어쩌면 제 딸 수진에게까지 해를 가할지도 모릅니다. 저 악마들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존재들이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만 해요. 저들의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하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려면
저들의 계획이 담긴 물증, 딸이 말한 그 연대보증 서류를 내 손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 입을 틀어막았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연기력을 모두 끌어모아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니다. 수진이가 그냥 별일 아니라고 하네. 내가 요즘 혈압이 좀 오르락내리락해서 그런가 보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랬어. 괜찮다. 어서 가자. 제 대답에 동수와 세빈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제가 아프거나 변심해서 이 여행이 취소될까봐 조마조마했던 겁니다. 제 건강이 아니라 제 도장이 필요한 것이었으니까요. 휴, 정말 놀랐잖아요, 어머니. 어디 편찮으신 줄 알고요. 자, 그럼 어서 들어가요. 비행기에서 푹 주무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동수가 다시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고 순순히 몸을 맡긴 채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불구덩이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저 악마들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비즈니스석의 넓고 안락한 좌석은 제게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승무원이 가져다주는 오렌지 주스와 따뜻한 물수건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제 옆자리에는 아들 동수가, 그 옆으로는 며느리 세빈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수는 마치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서류 가방 하나를 자신의 발밑에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죠. 저 안에 내 인생을 끝장낼 서류가 들어있다. 저는 애써 그 가방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동체가 떠오르는 순간 제 몸도 함께 공중으로 붕 뜨는 것 같았어요. 땅에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한없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와 제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전쟁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타시는 비즈니스석은 좀 어떠세요? 편하시죠? 동수가 헤드폰을 낀 채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놈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동수는 영화를 보는 척하면서도 연신 제 눈치를 살피고 발밑에 있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토록 소중한 것이니 분명 딸의 말이 맞을 겁니다. 여보, 어머님 주무시게 등받이 좀 눕혀드려. 세빈이 동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동수는 기다렸다는 듯 제 좌석의 버튼을 눌러 등받이를 눕혔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눈을 감았어요. 잠든 척해야만 저들의 경계심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을 테니까요. 눈을 감고 있으니 온갖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동수를 품에 안고 밤새 열을 닦아주던 기억,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던 기억, 빗둘게 나갈 때마다 회초리를 들고 울면서 종아리를 때렸던 기억.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저 아이는 어쩌다 저런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 키운 걸까요? 자책과 원망이 뒤섞여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옆에서 나지막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아까 어머니 표정 봤어? 수진이 전화 받고 나서 완전 사색이 됐었잖아. 혹시 낌새 챈 거 아닐까? 세빈의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그냥 혈압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잖아. 늙으면 다 그래. 그리고 수진이가 뭘 안다고.
걔는 그냥 우리가 돈 많이 쓰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투정 부린 거겠지. 동수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서류는 어떻게 할 거야? 호텔 금고에 넣어둬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내가 잘 가지고 있으면 돼. 괜히 금고에 넣었다가 CCTV에 찍히거나 하면 더 귀찮아져. 그냥 내 옆에 두는 게 제일 안전해.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그 가방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고 저들은 한시도 그 가방을 몸에서 떼어놓을 생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호텔에 도착해서가 진짜 승부처가 될 터였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지만 부스스 잠에서 깬 척 기지개를 켰습니다. 어우, 잘 잤다. 역시 자리가 편하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겠네. 제 말에 동수와 세빈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를 마주보며 함께 웃어주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저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겠지요. 제주 공항에 내리자 후텁지근한 여름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예약해둔 렌터카는 번쩍이는 검은색 제네시스였어요. 동수는 의기양양하게 운전대를 잡았고 저희는 신라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이국적인 야자수와 푸른 바다 풍경이 제 눈에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저 가방을 열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저 악마들의 무덤으로 만들 것이라고 제 자신에게 굳게 맹세했습니다. 신라 호텔의 스위트룸은 듣던 대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었고 넓은 창밖으로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욕실과 보기만 해도 안락해 보이는 소파까지 평생 이런 곳에서 잠을 자보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모든 것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피 같은 돈으로 차려진 나를 올가맬 덫. 어머님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여기가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방이래요. 세빈이 제 팔짱을 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감탄하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마다. 정말 궁궐이 따로 없구나. 제 대답에 동수와 세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이죠.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사업 자금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잘 풀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건 다 어머니 복이에요. 동수의 뻔뻔한 거짓말에 저는 속으로 치가 떨렸지만 겉으로는 인자한 어머니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죠. 동수는 비행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류 가방을 자신의 옆에 그림자처럼 두고 있었습니다. 잠시 짐을 푸는 사이에도 화장실을 다녀오는 순간에도 놈의 시선은 항상 가방이 있는 곳을 향해 있었어요. 저렇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뭔가 술을 내야만 했어요. 어머님, 저희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웰컴 드링크라도 한잔 할까요? 룸서비스로 시킬게요. 세빈이 전화를 들려는 순간 제 머릿속에 계획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어요. 아니다, 세빈아. 내가 할게. 너희도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앉아있어. 내가 주스라도 가져오마. 저는 냉장고에 있던 오렌지 주스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잔 3개를 겹쳐 아슬아슬하게 든 채 동수가 앉아있는 소파 쪽으로 향했어요. 동수는 아무 의심 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놈의 발치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을 보지 못한 척 발에 걸려 넘어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나. 제 비명과 함께 주스 잔들이 공중으로 날았고 오렌지 주스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론 그 목표는 정확히 동수의 서류 가방이었죠. 악, 어머니, 어머님, 괜찮으세요? 동수와 세빈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넘어진 제가 아니라 오렌지 주스로 흠뻑 젖어버린 서류 가방에 꽂혀 있었어요. 특히 동수는 거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를 일으킬 생각도 하지 않고 가방으로 달려가더니 미친 듯이 수건을 찾아 가방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가죽이라 괜찮을 거야. 겉만 닦으면. 세빈이 동수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동수는 그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놈은 허둥지둥 가방을 열어젖혔습니다. 제가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저는 넘어진 채로 고통스러운 척 신음하며 놈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두꺼운 비닐 파일에 담긴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동수는 가방 겉이 아니라 그 비닐 파일에 주스가 스며들었는지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모습은 자식을 돌보는 어미보다도 더 절박해 보였습니다. 놈에게 저 서류는 저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던 겁니다. 다행이다. 안에는 안 젖었어. 내용물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동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넘어져 있는 제가 생각난 듯 당황하며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저는 아픈 허리를 붙잡는 척하며 놈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내가 늙어서 주책이지. 미안하다. 중요한 서류 같은데 나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니? 제 사과에 동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 다치셨으면 됐어요. 그냥 회사 서류예요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이미 놈의 반응으로 모든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저 안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요. 그 소동이 있고 난 후 저는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무슨 일 없어? 수진아, 괜찮다. 너가 말한 서류, 저놈 가방 안에 있는 게 확실해. 방금 내가 일부러 주스를 쏟았는데 거의 발작을 하더구나. 자기 어미가 넘어진 건 보이지도 않고 서류부터 챙기더라. 제 말에 딸은 분노로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그 인간 말종들. 흥분하지 마라. 지금부터가 중요해. 내가 저녁 먹고 나서 시간을 벌어볼 생각이다. 그 사이에 너가 할 일이 있어. 내가 지금부터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너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내가 1시간 이상 연락이 안 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내 위치 추적 켜둘 테니. 엄마, 너무 위험해. 그냥 지금이라도 빠져나와. 아니다.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저놈들이 제 발로 죄를 고백하게 만들려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어야 해. 걱정하지 마라. 이 엄마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 딸과의 통화를 마친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가기 전 옷을 갈아입겠다며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 온 약통에서 혈압약을 꺼내 먹는 척하며 약 2알을 손에 숨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 제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될 터였습니다. 저녁은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나왔지만 제게는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식사를 하는 내내 어떻게 하면 저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서류 가방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후 저는 드디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우, 오늘 너무 좋은 걸 먹어서 그런가.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네.
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제 모습에 동수와 세빈이 긴장하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또 혈압 오르시는 거 아니에요? 약은 드셨고요. 먹긴 먹었는데 영 효과가 없는 것 같구나. 가슴도 답답하고. 아이고. 저는 점점 더 고통스러운 척 연기하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제 연기는 완벽했고 아들 내외는 완전히 속아 넘어왔습니다.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이제는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겹기 짝이 없었어요. 여보, 어떡해.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일단 지배인한테 연락해서 의사 좀 불러달라고 해봐. 나는 어머니 약 좀 찾아볼게. 동수는 허둥지둥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세빈은 전화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기다렸던 혼란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신음하는 척하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동수의 시선이 제게 쏠려 있는 동안 저는 소파 반대편 끝에 놓여있던 놈의 서류 가방 쪽으로 아주 조금씩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지금을 놓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터였습니다. 어머니, 약 여기 있어요. 물 가져올게요. 동수가 약과 물을 챙기러 주방으로 달려간 바로 그 순간 제 손가락이 드디어 서류 가방의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가방을 제 등 뒤로 숨기고 동시에 미리 손에 쥐고 있던 약 2알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온 동수 앞에서 약을 삼키는 척 연기했어요.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 같구나.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제 모습에 동수와 세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들은 제가 소파에 편히 기댈 수 있도록 쿠션을 받쳐주었고 그 덕에 제 등 뒤에 숨긴 서류 가방은 완벽하게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피곤하다며 침실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흔쾌히 동의했고 저는 서류 가방을 이불 속에 숨겨 침실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침실 문을 잠그는 순간 온몸에 힘이 탁 풀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채무 연대보증 계약서. 서류 상단에 찍힌 선명한 글자들이 제 눈을 파고들었어요. 증여인은 제 이름, 수증인은 아들 오동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연대보증 채무액은 무려 30억 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딸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서류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내내 분노와 배신감에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모든 촬영을 마친 후 저는 사진 파일들을 즉시 딸의 이메일과 클라우드로 전송했어요. 이제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원래대로 가방에 넣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저들의 숨통을 조일 차례라고 말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자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불안과 공포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들의 눈치를 살피는 약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모든 판의 흐름은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제가 푹 쉬고 나온 줄로만 알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세빈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웃어주었어요. 그래, 한숨 푹 자고 나니 괜찮아진 것 같구나. 너희가 옆에 있어주니 든든해서 금방 나았나 보다. 제 말에 동수는 멋쩍게 웃으며 천만에요, 어머니.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저는 저들을 이대로 쉽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전에 제가 직접 저들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모습으로 아들 내외를 대했습니다. 제주도까지 왔는데 이렇게 방에만 있을 수는 없지. 우리 흑돼지 고기 먹으러 가자. 내가 한턱 쏠게. 제 제안에 동수와 세빈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제가 워낙 기분 좋게 군이 이내 그러자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밤이나 내일쯤 그 서류를 내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는 유명하다는 흑돼지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식당 안에 가득했어요. 동수는 익숙하게 고기를 구워 제 앞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 아이는 과연 어느 순간부터 괴물이 되었을까? 아니면 원래부터 괴물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살았던 걸까요? 저는 술을 한 잔 시켜서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 동수야. 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더구나. 무슨 이야기요, 어머니? 어떤 자식이 부모 명의를 도용해서 보증을 섰다가 그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이야기였어. 참 세상 말세지.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고기를 뒤집던 동수의 손이 순간 멈칫했고 쌈을 싸던 세빈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들의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잘 알 거 아니냐? 보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너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실력으로, 네 힘으로 정직하게 돈 벌어야 하는 거야. 저는 일부러 네 돈, 네 힘을 강조하며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동수는 제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제가 그런 걸 왜 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절대 무리한 보증 같은 건 안 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우리 아들을 믿고 내 모든 걸 다 내줬는데 내 믿음을 저버릴 리가 있겠어. 안 그러니 세빈아? 이번에는 타겟을 며느리에게로 돌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세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 어머님. 그럼요. 동수 씨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 우리 며느리도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저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밑에 놓아두었던 제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껐습니다. 방금 그들의 목소리, 보증 같은 건 절대 안 한다는 그 위선적인 목소리는 이제 명백한 증거가 되어 저장되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판 무덤에 흙을 한 삽 더 얹은 셈이었죠. 점심을 먹고 난 후 저희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는 딸과 미리 약속해둔 장소로 자연스럽게 아들 내외를 이끌었어요. 잠시 후 멀리서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성 한 명이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 박 변호사님. 아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제주도에는 어쩐 일이세요? 그 남자는 딸이 섭외해둔 제 오랜 친구 역할을 맡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능숙한 연기력으로 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김 여사님. 아이고 세상에. 여기서 다 뵙네요. 저는 잠시 머리 좀 식히러 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제 아들이랑 며느리예요. 인사드려라. 엄마 친구분이신데 아주 유능한 변호사님이셔. 특히 사기 사건 전문이시지. 사기 전문 변호사라는 제 소개에 동수와 세빈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박 변호사는 사람 좋게 웃으며
그들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허허, 아드님이 아주 훤칠하시네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변호사 사무실에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특히 부모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들한테 잘못 걸려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두 분은 절대 그런 일 없으시겠지만 항상 사람 조심, 서류 조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동수와 세빈의 심장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통쾌한 마음을 감추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우리 아들은 착해서 그럴 일 없겠지만 그래도 변호사님 말씀 새겨들어야겠구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아들 내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었을 테죠. 저는 여기서 쐐기를 박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다 같이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또 한 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휴, 어제부터 인터넷이 왜 이렇게 안 터지지? 내 휴대폰이 낡아서 그런가? 수진이한테 잘 지내는지 연락 한 통 해야 하는데. 저는 일부러 답답한 척하며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제 의도를 눈치챈 동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 휴대폰 빌려드릴까요, 어머니? 그래주면 고맙지. 잠깐 전화 한 통만 쓸게. 저는 기다렸다는 듯 동수의 휴대폰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거는 척하며 침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저는 딸이 미리 알려준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동수의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 사진 파일들이 순식간에 제 휴대폰으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송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파일이 넘어왔다는 알림이 떴을 때 저는 재빨리 흔적을 지우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휴, 겨우 통화했네. 고맙다, 아들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동수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제가 확보한 마지막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아들의 휴대폰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채업자와 나눈 협박에 가까운 문자들, 며느리와 이번 일만 성공하면 바로 파나마로 뜨는 거야라고 나눈 대화, 심지어는 위조된 서류들을 보며 이 정도면 완벽하지. 그 늙은이가 뭘 알겠어라고 낄낄거리는 녹음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순간 저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과 슬픔마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제 안에 남았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완벽하게 갇혔고 그 함정의 문을 닫을 방아쇠는 이제 온전히 제 손에 들려 있었어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저는 저 악마들에게 지옥을 선물할 것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도록 단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맑았어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마치 결전의 날을 알리는 팡파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밤사이 늙어버린 듯 퀭한 눈과 깊어진 주름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서슬 퍼런 칼날처럼 살아있었습니다. 그래, 김진희. 오늘 끝장을 보는 거야. 평생을 자식이라는 굴레에 갇혀 살아온 너의 어리석음을 오늘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는 거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화사한 색의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역계 화장까지 했어요. 초췌하고 슬픔에 잠긴 모습은 저 악마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가장 잔인한 지옥을 선물해 주어야지요. 거실로 나가자 동수와 세빈은 이미 일어나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저와 변호사의 협공에 잔뜩 긴장했던 탓인지 둘 다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일어났니? 어젯밤엔 푹 잤니? 제 목소리는 봄날처럼 화사했습니다. 제 예상치 못한 모습에 아들 내외는 당황한 듯 저를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네, 어머니. 주무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동수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아주 개운하다. 역시 좋은 데서 자니까 피로가 싹 풀리네. 얘들아, 우리 이대로 공항 가기는 너무 아쉽지 않니? 제주도까지 왔는데 마지막으로 멋진 데 한 군데만 더 들렀다 가자. 내가 아주 좋은 곳을 알거든. 제 제안에 동수와 세빈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할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던 노인이 갑자기 저렇게 팔팔해진 것도 이상하고 변호사까지 만남 마당에 또 어딜 가자고 하는 건지 의심스러웠겠지요. 하지만 제가 워낙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조르니 거절할 명분도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제 제안을 거절하면 무언가 찔리는 게 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비행기 시간도 있는데. 세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송악산이라고 있어. 경치가 아주 기가 막힌단다. 너희 아버지랑 내가 젊었을 때 딱 한 번 와봤던 곳인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그랬거든. 나중에 우리 동수 크게 성공하면 다 같이 여기 다시 와서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소리 한번 질러보자고. 이제 우리 아들 사업도 이렇게 잘 풀렸으니 아버지 소원 한번 이뤄드려야지. 저는 일부러 죽은 남편까지 팔아가며 감성에 호소했습니다. 성공한 아들이라는 키워드는 동수의 허영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아니나 다를까 동수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비행기 시간은 좀 늦춰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가고 싶으시다면야. 그렇게 저의 마지막 계획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송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동수와 세빈은 완전히 경계를 푼 듯 보였어요. 이제 그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늙은 어미가 어제 잠시 예민하게 굴었지만 결국 자신들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오늘 송악산의 절경을 배경으로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달콤한 꿈에 부풀어 있었겠지요. 송악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저희는 해안을 따라 이어진 둘레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으로는 가파른 절벽과 부서지는 파도가, 다른 한쪽으로는 드넓은 초원과 멀리 보이는 산방산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어요. 날씨마저 거짓말처럼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 모든 풍경이 그저 거대한 무대 장치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무대 위에서 제 아들의 인생의 마지막 커튼이 내려질 테니까요. 저는 딸과 미리 약속해둔 인적이 드문 전망대 쪽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관광객들이 주로 다니는 길에서 살짝 벗어나 있어 한적했고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여기다. 너희 아버지랑 내가 앉아서 한참 동안 바다만 바라봤던 곳이야. 저는 난간에 기대어 먼 바다를 바라보며 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어요. 동수야, 세빈아. 이리 와서 앉아보렴. 저는 근처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감상에 젖어 촉촉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늘 미안하다고 했어.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남자 만나서 평생 고생만 시켰다고.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아들만큼은 돈 걱정 없이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해주는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지.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공한 네 모습을 보니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도 정말 기뻐하고 있을 것 같구나. 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짓무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제 심파 연기에 동수는 완전히 마음을 놓은 듯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목까지 다 호강시켜 드릴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동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아들아. 엄마는 이제 너만 믿는다. 사실 엄마가 요즘 들어 부쩍 기력도 없고 재산 관리하는 것도 영 힘들구나. 괜히 내가 쥐고 있다가 나쁜 사람들한테 사기라도 당할까봐 겁도 나고. 그래서 말인데 이제 이 엄마의 모든 걸 너한테 맡기고 싶다. 제 말에 동수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놈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뜻이다. 마침 알아보던 리조트 회원권도 있고 하니 이참에 서류 정리를 좀 해두면 좋겠다 싶었어. 오늘 네 아버지도 보고 계신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너에게 넘겨주면 하늘에 있는 양반도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제 말이 끝나자마자 동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놈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발치에 놓아두었던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바로 그 가방이었죠. 어머니,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힘드실까봐 제가 미리 재산관리 위임 서류를 좀 준비해 왔어요. 복잡한 거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자산 관리를 저한테 맡긴다는 위임장이니까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놈은 가방에서 비닐 파일에 담긴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채무 연대 보증 계약서. 제가 어젯밤 목숨을 걸고 촬영했던 바로 그 서류들이었습니다. 놈은 제게 펜과 인주를 건네며 서명해야 할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이제 모든 귀찮은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그 순간 놈의 얼굴은 더 이상 제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비열함으로 일그러진 악마, 그 자체였어요. 저는 놈이 건네준 서류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생애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동수야. 바로 이 서류 말이니? 제 목소리가 180도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동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네, 어머니. 바로 그거. 내 전 재산을 너에게 넘기고 네가 진 사채 30억을 이 늙은 어미에게 떠넘기는 바로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동수와 세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는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만 멍하니 쳐다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가 서 있던 전망대 입구 쪽에서 여러 대의 차가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내렸습니다. 어제 만났던 박 변호사, 그리고 제 딸 수진이, 그리고 그들 뒤로는 위압적인 인상의 남자들, 바로 사복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희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어왔습니다. 동수와 세빈은 그 광경을 보고 나서야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무슨... 오, 동수야. 인사해야지. 어제 만났던 박 변호사님이랑 네 동생 수진이. 그리고 저분들은 니들을 아주 만나고 싶어 하던 분들이란다. 강력팀 형사님들이셔. 저는 들고 있던 서류를 형사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쳐들었습니다. 여기 제 아들이 방금 저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건넨 서류입니다. 제 재산을 강탈하고 저를 30억 빚더미에 앉히려 한 범죄의 증거물이지요.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증거물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제가 어젯밤 넘긴 사진 파일들, 녹취록, 문자 내역들이었죠. 오동수 씨, 이세빈 씨 두 분을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제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두 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들이 다가와 동수와 세빈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동수가 미친 듯이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나, 이거나,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오해예요. 어머니. 오해? 내가 니들 전화 통화 녹음한 것도 오해고 니들이 사채업자랑 처리 후 파나마로 뜬다고 문자 보낸 것도 오해니? 이 늙은이가 뭘 알겠냐며 낄낄거리던 것도 다 오해였어. 제 추궁의 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형사들은 그들의 저항을 가볍게 제압하고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을 그들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찰칵 하고 수갑이 잠기는 소리는 제 아들 인생에 막이 내렸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송악산의 절경을 배경으로 짐승처럼 끌려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아무런 표정 없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바다는 평화로웠습니다. 지옥 같았던 3일간의 여행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의 취조실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던 동수와 세빈에게 흰 벽과 낡은 책상 그리고 싸늘한 형사의 눈빛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을 겁니다. 저는 딸 수진이 그리고 박 변호사와 함께 다른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들이 워낙 명백하고 확실했기 때문이죠. 조사를 받는 내내 옆 취조실에서 동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우리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누가 옆에서 조종한 거라고. 오수진이 꾸민 짓이야. 자신이 불리해지자 이제는 동생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아들의 발악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런 놈을 제가 아들이라고 뱃속에 품고 낳았던가요? 박 변호사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님, 저런 발악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요.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수는 허락된 한 번의 통화 기회를 제게 사용했습니다. 아마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모든 것을 취하해 줄 것이라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모양입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장 이거 다 오해라고 없던 일로 해달라고 말해주세요. 네.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오해라고. 제 목소리에 동수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실수라는 건 길을 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는 걸 실수라고 하는 거다. 네가 한 짓은 네 어미의 등 뒤에 칼을 꽂고 그 시체마저 내다 팔아치우려 한 살인 미수나 다름없어. 그런데 그게 오해라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네 어미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변호사를 선임하든 평생 거기서 썩어 문드러지든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다시는 내게 연락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는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오동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며느리 세빈의 친정 부모가 경찰서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어요. 사부인.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귀한 딸을 범죄자로 만들다니 제정신이에요? 당신 아들이 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 세빈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순진한 애를 꼬드겨서. 저는 그들과 똑같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박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자기야, 이번 일만 성공하면 바로 파나마로 뜨는 거야.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우리끼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당연하지. 그 늙은이가 뭘 알겠어. 그냥 도장만 찍으면 끝인데. 푸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세빈과 동수의 목소리에 사돈 부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순진한 딸이 제 아들과 함께 저를 늙은이라고 비웃으며 해외 도피 계획을 세우는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박 변호사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의 따님은 이 사건의 주도적인 공범입니다. 증거는 이것 말고도 차고 넘칩니다. 여기서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무고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입건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돌아가셔서 따님을 변호할 변호사나 알아보시죠. 사돈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다가 쫓기듯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유유상종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급한 조사를 마치고 저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어떻게 알았는지 친척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동수가 잘못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경찰에 신고해요. 핏줄인데. 그래, 큰애를 감옥에 보내면 집안 망신이야. 어서 고소 취하하고 좋게 해결해. 저는 그들의 전화를 일일이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친척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일가 친척 어르신들과 친인척들께 알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제 아들 오동수와 며느리 이세빈은 제 전 재산을 편취하고 저를 30억 원의 채무 연대 보증인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저를 제주도로 유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폐륜 범죄이며 저는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 일로 두 번 다시 제게 연락하시는 분은 그들의 공범으로 간주하고 인연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글 밑에 제가 확보했던 증거 자료들, 즉 위조된 계약서, 사진과 아들 내외의 대화 녹취록 요약본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올린 직후 시끄럽게 울리던 단체 대화방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아들을 용서하라는 말을 하는 친척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오동수와 이세빈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들이 제 돈으로 구입한 강남의 오피스텔, 번쩍이던 독일제, 외제차, 그리고 세빈이 온몸에 휘감고 다니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없는 그들의 허영 덩어리들을 법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묶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구치소에 갇힌 빈털터리 신세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구속적 부심에서 동수와 세빈의 석방 신청은 당연히 기각되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백한 데다 해외 도피를 계획했던 문자 메시지까지 확보된 상황이라 재판부는 그들의 도주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주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구치소의 콘크리트 벽 안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치소에 수감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의 발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였죠.
박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참관하고 와서 전해준 이야기는 한편의 저질 막장 드라마나 다름없었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 검찰 조사에서 이세빈이 모든 건 남편 오동수가 주도한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자기는 남편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 연대보증 서류 같은 건 본 적도 없다고 잡아떼더군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오동수는 더 가관입니다. 며느님, 아니 이세빈의 사치와 허영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원래 조촐하게 사업 자금만 빌리려고 했는데 이세빈이 옆에서 명품이다, 외제차다 바람을 넣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커졌다고요.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검사님도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더랍니다. 그들의 사랑은 결국 탐욕으로 맺어진 허상에 불과했던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서로를 물어뜯고 핥히며 살아남으려는 짐승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런 것들을 위해 제 인생의 절반을 바쳤던 지난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동수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을 줄줄이 찾아냈습니다. 동수의 부탁을 받고 위조 서류 제작을 도와준 대학 후배, 불법 사채를 알선해준 브로커, 심지어는 그들의 해외 도피를 도와주려 했던 미립국 브로커까지. 그들은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경찰이 동수와의 통화 녹취록과 계좌 이체 내역을 증거로 내밀자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앞다투어 모든 사실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백을 통해 저는 동수의 계획이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놈은 저를 제주도로 유인하기 몇 달 전부터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제 건강 상태와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제가 자주 가는 병원 근처를 맴돌며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자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것은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모든 것을 빨아먹기 위해 태어난 기생충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구치소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동수와 세빈이 각자 보냈고 나중에는 둘의 필체가 나란히 적힌 공동 명의의 편지까지 왔습니다. 내용은 모두 똑같았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제가 잠시 악마에게 씌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로 참회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못난 아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평생 어머니의 발을 핥으며 살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 제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동수 씨의 말에 넘어간 탓입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평생 어머님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앞으로 저들에게서 오는 모든 편지는 뜯어보지도 말고 폐기하라고 일렀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반성은 오직 차가운 감옥을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 법원에 신청했던 재산 가압류는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은 동수와 세빈이 살던 강남의 오피스텔에 가압류라고 적힌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들이 타던 외제차는 견인되었고 세빈이 목숨처럼 아끼던 명품 가방과 시계들은 모두 압류되어 경매 처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 오피스텔이 법원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함께 경매가 열리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을 다시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 피눈물이 서려 있는 저들의 허영의 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말입니다. 경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면에 동수의 오피스텔 사진이 뜨고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번의 호가 끝에 그 집은 생면부지의 젊은 부부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을 알리는 경매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게서 떨어져 나갔던 살점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 집은 더 이상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법원을 나서며 저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검찰에 제 의견을 좀 전달해 주세요. 피고인 오동수와 이세빈에 대한 그 어떤 선처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이제 자비는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직 저 악마들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검찰이 오동수와 이세빈을 사기, 사문서 위조 등 5개 이상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고 이제 모든 것은 법의 손에 맡겨졌어요. 저는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저녁을 차렸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이었지만 그날따라 밥이 참 달게 느껴졌습니다. 기나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고 맑게 느껴졌어요. 저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찬물에 오랫동안 샤워를 했습니다. 몸에 남은 마지막 불안의 기운까지 전부 씻어내고 싶었거든요. 잠을 설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저는 아주 깊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어쩌면 제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지긋지긋한 악연의 사슬을 끊어내는 제 인생의 진정한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하다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인상을 주는 검은색 정장을 골라 입었어요. 화려하게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이건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제 자신을 향한 엄숙한 약속이자 예의였지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지난 몇 달간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사람답게 야위고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후 찾아오는 폭풍의 눈처럼 말이에요. 엄마, 아침 드셔야 해요. 뭐라도 좀 드세요. 식탁에는 수진이가 차려놓은 따뜻한 밥과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날, 제 딸은 미역국을 끓였더군요. 미역국은 아이를 낳은 산모만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오랜 고생 끝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에게도 더없이 좋은 음식이지요. 딸의 깊은 속내에 코끝이 찡해졌지만 저는 애써 덤덤한 척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을 씹는 감각, 국물의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에 집중하며 저는 오늘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차분히 정리했어요. 법원으로 향하는 길, 박 변호사님은 평소보다 더 과묵했습니다. 그저 저와 수진이의 컨디션을 살피며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라는 말만 2번 반복할 뿐이었죠. 그 묵직한 신뢰가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어요. 법원에 도착하자 예상했던 대로 몇몇 기자들이 저희를 알아보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앞을 막아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막아주었고 저희는 그 사이를 뚫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방청석은 이미 거의 차 있었습니다. 맨 앞자리에는 제 시장 친구 몇몇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 뒤쪽으로는 조심스러운 표정의 친척들도 몇몇 보였습니다. 저를 비난하거나 동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이 집안의 거대한 비극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지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묵묵히 제 자리에 앉아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법정 연문이 열리고 수의를 입은 2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수와 세빈이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그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한때는 번지르르한 기름기로 빛나던 동수의 머리는 까맣게 죽어 있었고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했어요. 세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화장과 명품으로 가려져 있던 본래의 얼굴은 볼품없었고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힌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죠. 그들은 차마 제 쪽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저 모습이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들과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서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절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겪었던 피눈물 나는 시간을 법률 용어라는 틀 안에 넣어 재구성한 하나의 사건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그 건조한 단어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피고인 오동수와 이세빈은 부부로서 피해자이자 직계존속인 김진희의 재산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거액의 채무자로 전락시켜 남은 인생을 파멸시키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들은 성공한 사업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였으며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하자 법정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스크린에 위조된 부동산 증여 계약서가 선명하게 떠올랐을 때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이름 석자 옆에 찍힌 위조된 인감도장이 뱀의 눈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어서 동수와 세빈이 나눈 문자 메시지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 늙은이가 뭘 알겠어. 도장만 찍으면 바로 파나마행 같은 저속하고 잔인한 대화 내용이 공개될 때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나가는 그 짧은 거리가 제 평생을 되돌아보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선서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판사와 눈을 맞추고 피고인석을 한번 쏘아본 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저의 모든 서술은 습니다로 끝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법에 대한 예의이자 제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었으니까요. 증인, 저기 앉아있는 피고인들이 증인의 자녀가 맞습니까? 판사의 첫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법정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하고도 명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한때 제 자식이었던 저 두 사람의 피해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들은 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하고 있을 뿐 제게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던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나 지극히 이성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어떤 표정과 어떤 말투로 제게 돈을 빌려갔는지, 제주도 호텔에서 그들의 서류 가방을 손에 넣기 위해 제가 어떤 연기를 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서류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 제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말입니다. 제 진술에는 눈물이나 하소연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팩트, 그리고 그 팩트를 뒷받침하는 증거들 뿐이었죠. 제가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할 때 동수와 세빈은 고개를 들어 저를 원망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똑똑히 보라는 무언의 압력이었죠. 피고인 측 변호사의 반대 신문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는 저를 기억력이 오락가락하는 늙은 어머니 혹은 아들의 사업 방식에 불만을 품고 오해한 어머니로 몰아가려 애썼습니다. 증인, 연세가 많으셔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드님은 단지 사업상 필요한 서류의 협조를 구하려 했던 것뿐인데 증인께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 질문에 코웃음을 치는 대신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자식이 부모의 전 재산을 증여받고 30억의 빚보증을 세우는 서류를 단순한 협조라고 부르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이 끝장날 뻔했던 그 순간의 모든 것을 숨소리 하나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흐릿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저기 앉아있는 피고인들이겠지요. 제 대답에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려던 그의 전략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모든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끝나고 재판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최종 논고는 한편의 서사시와 같았어요. 그는 피고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그들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이라는 신뢰를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열정적으로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량을 구형했을 때 세빈은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쓰러졌고 동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는 날, 저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은 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들이었지만 법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말들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그 계획의 치밀함과 잔인성, 그리고 피해자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정신적 상처의 깊이를 고려할 때 그 어떤 동정이나 관용도 베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와 격리된 곳에서 처절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재판장이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피고인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돈으로 과연 행복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는가? 그리고는 모든 것을 끝내는 법봉을 내리쳤습니다. 주문. 피고인 오동수를 징역 12년에, 피고인 이세빈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땅, 땅, 땅. 세 번의 둔탁한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포처럼 들려왔어요. 끌려나가며 제 이름을 부르짖는 동수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저는 조용히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높고 푸르렀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와 하고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아우성에 잠시 정신이 아찔했어요. 하지만 제 옆에는 든든한 딸 수진이가 있었고 그 뒤에는 산처럼 듬직한 박 변호사님이 버티고 서 있었죠. 수진이는 제 팔을 단단히 붙잡고 인파를 헤쳐나갔어요. 어머니는 하실 말씀 없습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딸의 단호한 외침이 저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저희는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에 올라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왔어요. 차 안에서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이겼다는 후련함보다는 마치 큰 수술을 막 끝낸 환자처럼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한 탄력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수진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안다는 듯 그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주기만 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지난 몇 달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녹여주는 것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며칠 동안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제주도 공항을 헤매거나 차가운 법정 복도에 홀로 서 있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수진이가 제 곁에서 밤새 간호를 하고 있었죠. 엄마, 또 악몽 꿨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딸의 다정한 속삭임은 세상 그 어떤 약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진정제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앓고 나자 비로소 몸도 마음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만은 없었죠. 아직 정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우선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했던 민사 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저의 완벽한 승소였어요. 법원은 동수와 세빈에게 제가 뜯겼던 돈 전액과 그에 대한 이자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물론 그 돈을 당장 받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이미 그들은 빈털터리 수감자 신세였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법의 힘으로 묶어두었던 그들의 재산, 아니 정확히는 제 돈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허영 덩어리들이 남아 있었지요. 박 변호사님은 압류된 재산들을 경매 처분하여 최대한 피해를 복구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노트북을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이거 봐. 그 사람들 물건 경매 올라왔어. 화면 속에는 법원 경매 사이트가 떠 있었고 익숙한 물건들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동수가 애지중지하며 닦고 또 닦던 외제차, 세빈이 자신의 분신처럼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들, 그리고 그들이 신혼집이라며 꾸몄던 오피스텔까지. 그 모든 것들이 차가운 감정평가액과 함께 매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물건 하나하나를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그 물건들에는 제 피와 눈물, 그리고 배신당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죠. 이 가방, 저 며느리라는 게 나한테 그러더구나. 이건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거라면서. 그런데 고작 저 돈에 팔려나가는구나.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허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한 것인지를 저는 그 경매 사이트를 통해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그 물건들은 모두 새로운 주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돈으로는 제가 입은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메꿀 수 있었어요. 박 변호사님은 나머지 금액은 그들이 출소한 후에도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할 주홍글씨가 될 거라고 말해주었죠. 모든 법적인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교도소에 있는 동수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 몰래 저 혼자 그 편지를 뜯어보았어요. 예전처럼 변명이나 거짓 눈물로 가득 찬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삐뚤빼뚤한 글씨로 자신의 잘못을 아주 담담하게 인정하고 어머니에게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디 남은 인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라는 말이 쓰여 있었죠.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정말 먼지 같은 연민의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는 붙일 수 없는 유리그릇과 같으니까요. 저는 마당으로 나가 작은 화로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 넣었어요. 주홍빛 불꽃이 편지를 삼키며 검은 재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저는 아주 오랫동안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손으로 직접 치르는 제 아들에 대한 마지막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집 안을 정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 인생 자체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돌아가신 남편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잡초를 뽑고 봉분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 막걸리 한 잔을 따라 올렸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지? 나 당신 없이도 이렇게 잘 해냈어. 우리 동수. 이제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아이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어.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더 이상 품고 갈 수가 없네. 그러니 당신도 이제 그만 그 아이에 대한 짐을 내려놓고 하늘에서 편히 쉬어요. 남은 내 인생은 우리 착한 딸 수진이랑 함께
아주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볼 테니까. 산소를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볍고 후련했어요. 과거의 모든 멍해를 벗어 던진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수진이와 함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동수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는 이 집을 처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흘러갔어요. 작년 이맘때에 저는 법정 복도를 걸으며 제 인생을 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모녀는 동수의 흔적이 가득했던 낡은 집을 처분하고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교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과 여러 가지 꽃을 심을 수 있는 아담한 정원이 딸린 평생 제가 꿈에 그리던 그런 집이었죠. 그리고 그 집의 1층을 개조해서 아주 작은 꽃집 겸 카페를 열었어요. 수진의 정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문을 연 그날, 저는 수진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던 제가 비로소 김진이라는 제 이름석 자가 박힌 저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리듬으로 흘러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의 꽃들에게 물을 주고 흙냄새와 풀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진이는 주방에서 향긋한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고 갓 구운 빵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죠. 저희 카페는 금세 동네 사랑방이 되었어요. 오며 가며 들러 꽃을 사가는 아주머니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학생들, 주말이면 아이들 손을 잡고 찾아오는 젊은 부부들. 그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더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흉터 하나 없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아주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을 접하거나 길에서 동수 또래의 젊은이를 볼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손에 묻은 흙냄새를 맡거나 가게 안을 가득 채운 커피 향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지곤 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의 제 현실은 이렇게나 향기롭고 따뜻하다는 것을 제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창밖으로 곱게 물든 단풍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아주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시든 꽃잎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가게 문에 달아둔 작은 종이 딸랑하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의 정원입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밝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가위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어요.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리고 바싹 마른 얼굴,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한 눈빛. 몇 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는 동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제 아들 동수였습니다. 아마 모범수로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모양이었어요. 주방에 있던 수진이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누가 여기 오라고 했어? 수진이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동수는 그 기세에 눌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신발 끈만 힐끗거리고 있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제가 직접 앞으로 나섰어요. 괜찮다, 수진아. 손님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구는 거 아니야. 저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 이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인을 대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꽃 사러 온 거니? 아니면 커피 마시러 온 거니? 제 질문에 동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 아니죠. 그는 어머니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나와서 공사장에서 일해서 번 돈이에요. 앞으로 평생 이렇게라도 갚으며 살겠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할게요. 그냥 부디 건강하게.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결국 제게 허리를 굽혀 깊이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놓고 간 돈 봉투와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와 그 돈 봉투를 당장이라도 쓰레기통에 버릴 듯이 집어들었어요. 이런 돈 필요 없어. 아니다, 수진아. 그냥 두어라. 저는 딸을 말리고 그 돈 봉투를 계산기 옆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저 돈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야. 연말에 더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보내주자. 그게 저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테니. 제 말에 수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동수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길고 길었던 복수극은 정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평생 짊어지고 가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는 그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더 찬란하게 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의 방식이었고 저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얼마 뒤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평온한 생일날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저희는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건네는 따뜻한 인사말들이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지요. 가게 문을 닫고 수진이는 작은 조각 케이크에 초 하나를 꽂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딸의 맑은 노랫소리를 들으며 촛불을 부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오랜만에 순수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제게 작고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 하나를 내밀더군요. 이게 뭐니? 우리 사이에 무슨 선물이야? 그래도 생일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열어봐, 엄마. 저는 딸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작은 브로치나 스카프 같은 것일까 생각했죠. 그런데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제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그 안에는 보석이 아닌 하얀 종이 2장이 곱게 접혀 들어 있었거든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쳐보자 김포 제주라고 적힌 선명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 티켓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주도. 그 이름 3글자는 제게 끔찍한 상처이자 트라우마였으니까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수진이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여행 가자. 진짜 여행.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도망치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잊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시간을, 그 공간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되찾아오기 위한 진짜 여행. 저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딸의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수진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안다는 듯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해주었죠. 우리가 왜 그 아름다운 섬을 나쁜 기억으로만 남겨둬야 해? 그럴 필요 없어, 엄마. 이제 우리가 가서 그 위에 아주 행복하고 눈부신 기억들을 잔뜩 덧칠하고 오는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없도록.
딸의 말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두려움의 응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 딸이 저렇게 강하고 현명한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저희 모녀는 정말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8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연극의 무대로 향하던 바로 그 길이었죠. 다시 찾은 김포공항은 여전히 분주하고 활기찼지만 제게는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희망을 가장한 절망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출발선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는 제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지옥행 비행기 안에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잠든 척해야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딸과 나란히 앉아 창밖에 구름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웃고 떠들었어요. 제주 공항에 내렸을 때 8년 전 그날처럼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결마저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화려한 호텔 대신 바다가 바로 코앞에 보이는 조용한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어요. 하얗게 바랜 나무 문을 열자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함께 뽀송뽀송하게 마른 이불 냄새가 저희를 맞이했죠. 창문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방 안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위압적이었던 호텔 스위트룸의 인공적인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사람 사는 온기가 있는 곳이었어요. 저녁에는 비싼 횟집 대신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알려준 동네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지글지글 구워지는 옥돔 구이의 고소한 냄새, 투박하지만 정갈한 밑반찬들, 그리고 수진이와 함께 기울이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 그 소박한 밥상 앞에서 저는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더 깊은 행복감을 느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옆에는 끊임없이 제 눈치를 살피며 저를 이용하려 했던 탐욕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생선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내어 제 밥 위에 올려주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여쁜 내 딸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주의 모든 풍경은 이미 완벽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송악산에 올랐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비극이 끝나고 모든 심판이 내려졌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산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제게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제 자신을 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성지와도 같은 곳이 되었죠. 그날처럼 바다는 변함없이 푸르고 하늘은 티 없이 높았습니다. 저희는 8년 전 바로 그 자리, 전망대 난간에 기대어 저물어가는 황금빛 석양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잔잔한 위로의 노래처럼 들려왔어요. 제 머릿속으로 그날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포에 질려 떨던 제 모습, 악마처럼 변해버린 아들의 얼굴, 그리고 형사들의 손에 끌려가던 그들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때 수진이가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며 나지막이 물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로 다 끝났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석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지켜준 제 세상의 전부인 내 딸.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다 끝났다. 그 짧은 한마디는 제 인생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났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상처의 흉터까지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어요. 지독했던 폭풍우는 지나갔고 제 인생에는 이렇게나 눈부신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데 쓰기에는 제게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제게는 이제 이 소중한 딸과 함께 웃고 함께 가꾸어 나갈 향기로운 정원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눈부신 내일만이 남아있을 뿐이니까요. 석양을 등지고 서 있는 저희 모녀의 그림자가 황금빛으로 물든 제주도의 푸른 바다 위로 길게, 아주 길게 서로에게 기대어 하나가 된 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